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장례식장. 보통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주라면 슬픔에 잠겨 곡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특실 302호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에선 향 냄새보다 더 역한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유선이 땡전 한 푼 없다고요? 그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국밥을 팔았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정사진 속의 김순심 할머니.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아들의 난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다발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화상 자국과 낡은 장부 하나였다는 것을요. 도대체 순심 씨의 40년 인생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녀의 팔뚝이 검게 타들어가던 그해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서울의 한 판자촌. 유난히 건조하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민수를 키우던 순심 씨.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판자촌 골목의 작은 방. 7살 민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배고파. 우리 아들 일어났네. 어여 세수하고 와.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다. 어제 시장에서 두부 한 모 얻어왔는데 통통하이 실하대. 순심 씨는 허름한 밥상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쪽. 그게 전부였지만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것 같아. 극하노. 우리 민수가 맛있게 무니까 엄마는 배부르다 아이가. 많이 묵어라.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 기라. 엄마, 나 크면 엄마한테 고기 매일매일 사줄 거야. 그리고 큰 집에서 살자. TV에 나오는 것처럼 방 3개 있는 집.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 그래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엄마는 바라는 게 없다. 네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이가. 엄마도 건강해야 돼. 약속. 약속. 그것이 모자가 함께 나눈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뒤 이 행복한 일상은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심 씨는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래기를 주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리야, 이거 우리 집 쪽 아니야? 민수야! 민수야! 불길은 낡은 목조 건물을 집어삼킬 듯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불타는 방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뜨거워. 살려줘. 으아. 안 돼. 비켜요. 내 새끼가 저 안에 있다고. 민수야. 동네 청년들이 말렸지만 순심 씨는 물에 젖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쓴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심 씨. 연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딨냐? 엄마다. 대답해. 엄마, 여기 무서워, 뜨거워. 구석에 웅크린 민수를 발견한 순간 머리 위에서 둔탁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타던 석가래가 순심 씨의 오른팔 위로 떨어졌습니다. 섭씨 800도가 넘는 불덩이가 피부에 닿는 순간 고통이 너무 커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이 녹아내리는 느낌, 뼈까지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고통. 하지만 순심 씨는 타는 팔로 석가래를 밀어내고 멀쩡한 왼팔로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엄마가 있다. 엄마 팔에서 피
아니다. 안 아프다. 엄마 안 아파. 니만 무사하면 된다. 순심 씨는 타는 팔을 민수의 얼굴 위로 펼쳐 불꽃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살이 방패가 되어 다 들어가는 동안 아들의 얼굴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순심 씨는 민수를 업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오른팔은 새까맣게 타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민수는 멀쩡했습니다. 민수야, 살았니? 다친 데 없니? 엄마는 괜찮다. 그날의 화재로 순심 씨는 오른팔 점체에 끔찍한 화상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려 마치 뱀 허물처럼 쭈글쭈글해진 팔.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아들 민수를 저승사자의 손에서 빼내온 엄마라는 이름의 훈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 훈장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아들 민수가 자라면서 그 흉터는 훈장이 아닌 창피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순심 씨는 그 화상 입은 팔로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흉터에 닿을 때마다 쓰라렸지만 아들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을 갚으려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40대가 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며느리도 왔고. 어여 들어오라. 밥은 무었나? 내가 얼른 특국밥 하나 말아줄게. 순심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혜는 질색하며 슬쩍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손 좀 씻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돼지 누린내가 너무 심해서 제 옷에 냄새 배겠어요. 그냥 용건만 말하고 갈게요. 엄마, 내가 오기 전에 환기 좀 시키라고 했잖아. 지혜가 비위가 약해서 이런 데서 밥 못 먹는다고. 아, 됐고. 엄마 통장 어딨어? 오자마자 밥 타령이 아니라 돈 타령입니다. 순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이라니? 지난번에 해준 게 전부인데 왜 또 무슨 일 생겼나? 아니,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이라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공장 돌릴 수 있어. 엄마 가게 보증금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어차피 다 잘 되면 엄마 호강시켜 준다니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기죽이실 거예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그 팔 흉터 때문에 손님들 밥맛 떨어져서 장사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저희가 알아봐둔 시설로 가세요. 거기 가면 밥 다 주고 빨래 다 해주는데. 밥맛 떨어지는 흉터.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순심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순심 씨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화상 자국을 가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려다 생긴 상처인데 내 아들의 아내는 크게 징그럽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있는 아들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지혜 말이 맞아. 엄마도 이제 70 넘었으면 좀 쉬어야지. 그 팔로 무슨 서빙을 한다고 그래. 사람들 보기에 나도 창피해 죽겠어. 순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엄마 살려줘 하고 울부짖던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벤츠를 타고 와서 늙은 어미의 고열을 짜내려는 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창피하다고? 내 팔이 내 아들을 살린 이 팔이 창피해? 배가 왜 이리 아프나?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순심 씨는 소주 한 병을 까서 들이켰습니다. 쓰린 속보다 더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안쪽에서 무언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장기가 꼬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가던 순심 씨. 하지만 그녀는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약통을 꺼내 진통제를 한 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고통이 그녀에게 닥쳐올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밤새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요가 흠뻑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탁한 대출을 알아보려면 은행에 가야 했고 가게 문도 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뱃속의 통증은 점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 순심 씨는 국밥집 문 앞에 금일 투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택시비가 아까워 쩔뚝거리는 다리로 30분을 걸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같이 안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어요? 네? 아들이 바빠서. 왜요, 선생님? 많이 안 좋습니까? 그냥 위험 아닙니까? 위험이면 다행이게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말기 직전입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오셨어요? 통증이 엄청나셨을 텐데. 순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췌장암.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병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죽는 겁니까? 살 방법은 없습니까? 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20% 정도고요. 다만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가 꽤 듭니다. 초기 비용만 5,0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아들의 공장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순심 씨는 진료실을 나와 차가운 병원 목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저울 위에는 두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나의 목숨, 그리고 아들의 성공.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순심 씨는 아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수술받으면 우리 민수 사업 자금은 어떡하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때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 날.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경영학과.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세상에, 우리 민수가 서울대를. 근데 엄마, 등록금이 800만 원이래. 그때 순심 씨의 통장 잔고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심 씨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간 곳은 시내 전당포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거 금반지는 진짜네요. 6돈 나가니까 350 들을게요. 그럼 이 금목걸이도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건데. 전당포 주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할머니, 이거 다 팔면 다시 찾으실 수 없는데. 순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야 했어요. 전부 얼마나 됩니까? 다 해서 580만 원이요. 그날 순심 씨는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50만 원만 꼭 갚을게요. 일주일 만에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등록금을 낸 날 민수는 울며 어머니를 깨워놨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나 졸업하면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다 보답받는 기다. 그래. 지난번에도 내 몸뚱이 불살라서 네 살렸는데 이번에도 못할 것 없지? 그랬습니다. 그때도 순심 씨는 자신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목심이라면 그 돈으로 아들의 미래를 사는 게 어머니에겐 더 값진 선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순심 씨가 다니는 이 병원에 며느리가 웬일일까요? 순심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가! 하고 부르려다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자판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나야. 병원 왔어.
아니, 시어머니가 요즘 배 아프다고 징징대시길래 내가 몰래 의사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지. 응, 맞아. 췌장암이래. 웃기지? 평생 억척같이 살더니 꼴 좋지 뭐. 순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요? 아니, 민수 씨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말하면 그 인간 또 효자인 척 난리칠 거 아니야. 지금 아파트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시어머니 수술비로 돈 쓴다고 하면 우리 이사 못 가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하려고. 의사 말로는 길어야 3개월이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두는 게 우리한테도 이득이지. 그 가게 정리하면 잔금 딱 떨어지거든. 순심 씨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수술비를 아껴 아파트를 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끊어, 엄마. 민수 씨 온다.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며느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빈모습을 보며 순심 씨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순심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난동을 피우면 우유부단한 아들 민수가 중간에서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말 맞다나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서 우리 민수 집 한 채 생긴다 하면 그게 낫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순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심 씨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손때가 묻은 국자, 찌그러진 냄비, 낡은 테이블. 이곳에서 순댓국을 팔아 남편 빚을 갚았고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그녀의 청춘과 피땀이 서린 이곳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순심 씨는 탁자 위에 2장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왼쪽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받으면 나 살아남을 확률 20%. 수술비 5천만 원 플러스 항암 치료 계속. 민수 공장 못 차림. 빚 늘어남. 오른쪽 종이에는 이렇게 수술 안 받으면 3개월 후 죽음. 민수 공장 자금 확보. 새 아파트 입주. 빚 없음. 20%. 겨우 20%다. 그럼 80%는 돈만 날리고 죽는다는 거 아닌고. 민수야,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미안하다. 네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죽을 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 순심 씨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이때 참 행복했는데. 우리 민수 장가 가는 날. 며느리가 처음엔 참 착해 보였는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 맞다. 지혜가 우리 민수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병원비로 돈 다 타먹으면 안 되지. 미안하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죽는 것도 아들 걱정부터 하네. 순심 씨는 왼쪽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순심 씨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대출 알아봤어? 된다고 해? 오냐, 민수야.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디 네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고 가게 정리하기로 했다. 진짜? 와, 엄마 진짜 큰 결심했네. 잘했어. 그럼 보증금 바로 빠지는 거지. 그래,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금방 나갈 기다.
그리고 엄마는 저기 시골에 이모네 가서 좀 쉬다 올게. 요양하고 올 테이께 찾지 마라. 알았어. 아휴, 우리 엄마 최고다. 나 이번에 공장 잘 되면 엄마한테 진짜 효도할게. 사랑해, 엄마. 민수야, 밥 잘 챙겨 묵으라. 엄마가 없어도 밥 굶지 말고. 효도할게라는 말. 그 말이 참 듣기 좋으면서도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돈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심 씨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순심 씨는 손에 쥐어진 1억 원짜리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 지혜의 계좌로 몽땅 이체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생활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다 낡은 가방 하나와 진통제 한 통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순심 씨는 철거가 예정된 가게 뒷방에서 몰래 며칠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 밤이 되자 찬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왔습니다. 통증은 밤만 되면 악마처럼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2알, 3알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 순심 씨는 철거 예정인 가게 뒷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이머가 끊긴 방은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춥다. 진짜 춥네. 아파. 진짜 아프네.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날 저녁 순심 씨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1,000원, 2,000원, 3,400원. 에휴, 이게 다네. 아깝다. 못 사 먹겠네. 이거라도 끓여 묵어야겠다. 냉수에다가 라면을 불려야겠다. 배는 목팠지만 밖에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어 밥이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라면 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끊겨서 물을 끓일 수도 없었습니다. 순심 씨는 수돗가로 가서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면발은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지 못하고 딱딱한 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해. 이가 시려. 그래도 묵어야지. 기운이 있어야 내일 민수 보러 갈 수 있지. 민수야, 엄마가 국밥 한 그릇 못 끓여줬음 미안하다. 니는 따뜻한 밥 먹고 살아라. 찬물에 불린 라면. 겨울밤 냉골바닥. 외로운 죽음. 이것이 40년을 억척같이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바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가 새로 입주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샹들리에 불빛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으로 따뜻한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대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리 민수 웃는구나. 그래, 웃어라. 엄마는 그걸로 배불러. 이 팔로 니를 2번 살렸구나. 한 번은 불에서, 한 번은 빚에서. 굴꺽 굴꺽. 아따, 밥이 참 차네. 내 인생처럼 쓰지가 않고
자네. 순심 씨는 화상 자국이 남은 팔을 꺼내 보았습니다. 추악하게 일그러진 그 흉터를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심 씨는 먹다 남은 식은 밥에 찬물을 부어 퉁퉁 부른 밥알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김순심 여사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거업체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순심 씨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쓴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심 씨가 차가운 쪽방에서 발견된 지 이틀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꽤 썰렁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죠. 상주 한 장을 찬 아들 민수 씨는 영정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 지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조금 함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정 사람들이라 그런가 돈들이 왜 이렇게 짜? 3만 원이 뭐야, 3만 원이. 밥값도 안 나오겠네. 여보, 당신 친구들은 언제 온대? 부조금 좀 넉넉히 들고 오라고 해. 당신 지금 돈이 중요해? 엄마가 그렇게 가셨는데 난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아우, 그만 좀 해. 이미 돌아가신 분 붙잡고 오면 뭐 나와?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호상이야. 그 췌장암 걸려서 병원비로 몇천 까먹고 가시는 것보다 자식들한테 짐 안 주고 깔끔하게 가셨잖아. 당신도 솔직히 편하잖아? 호상, 좋은 죽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내심 병원비 걱정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썩을 놈들아. 내가 오늘 2년 놈들 낯짝을 좀 봐야겠다. 순심 씨와 시장에서 30년 지기 친구였던 방앗간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빈소로 뛰어들어와 며느리 지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이거 안 나? 여보, 뭐해, 경찰 불러. 경찰? 그래, 불러라. 경찰 불러서 네가 시어머니 죽인 살인자라고 내가 다 까발려주마.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야. 순심이가 어떻게 죽었는데? 아줌마,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 다 아는데 무슨 살인자예요? 지병? 웃기고 자빠졌네. 야, 박민수. 네 엄마가 왜 수술 안 받았는지 아나? 의사가 수술하면 살 수 있다 하는데 왜 병원 뛰쳐나왔는지 아냐고. 순심이가 죽기 전날 밤에 나한테 와서 이걸 맡기더라. 혹시나 자기가 죽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잡혀 살까봐 끝까지 네 걱정만 하면서 이걸 줬어. 들어봐라, 이놈아.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앗간댁은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심 씨가 생전에 쓰던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엄마. 시어머니 췌장암이래. 낄낄. 웃기지? 민수 씨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수술비 아껴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러야지. 그냥 죽게 두는 게 이득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 민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 지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알고 있었어? 엄마 암인 거 알고 있었다고? 아니, 민수 씨, 그게 아니라 오해야. 어차피 말기였어. 돈 써봤자 못 고치는 병이었다고. 당신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닥쳐! 이 악마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사업 망했을 때도 장롱 속에 숨겨둔 팸을 다 팔아줘 너 줬잖아! 근데 뭐? 돈 아까워서 죽게 둬?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벤츠를 타고 다니며 으스대는 동안 어머니는 수술비 5천만 원을 아껴 아파트 잔금을 대주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방앗간댁이 민수에게 종이뭉치를 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다. 찢어진 잘력 뒷장에 쓴 거라 보잘것없지만 이게 네 엄마 진심이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유서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 맞춤법도 틀린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네 아내 지혜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먹고 살자고 자식 키우려고 욕심 부린 거겠지. 민수야, 너 기억나나? 30년 전 불 났을 때 엄마 팔뚝이 다 타들어갔을 때 말이다.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혀를 찼지만 엄마는 그 흉터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이 흉터가 없었으면 우리 민수가 없었을 테니께. 이건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다. 엄마의 훈장. 큰디 아들아, 이번에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줄기 내 목숨밖에 없구나. 내가 수술 안 받고 가면 우리 민수 빚도 갚고 새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럼 댕기다. 엄마는 그걸로 배부르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끓여준 국밥 한 그릇 못 먹이고 가는 게 한이 되는구나. 밥 굶지 마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다음 생에는 부잣집 엄마 만나서 호강해라 내 새끼. 엄마,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 밥 한 끼 못 사드렸는데. 국밥, 엄마 국밥 먹고 싶어. 제발 돌아와요, 엄마.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들도, 심지어 독하게 버티던 며느리 지혜 씨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 드시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뒤 민수 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산 그 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기부하고 다시 어머니가 일하던 시장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어머니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가게 이름이 훈장국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을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해야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벤츠도 아파트도 아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 실화극장 어머니의 검은 훈장과 식은 밥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정말 강렬한 오디오 드라마 배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어머니의 검은 훈장과 식은 밥.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아들의 후회. 어찌 보면 좀 익숙한 소재인데 이 대본은 그 감정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본이 어떻게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지, 또 어떤 장치들로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설계도를 뜯어본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이 대본은 정말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 훈장이라는 상징이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태어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수치스러운 낙인으로 변해가는지 그 가치가 전복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또 다른 상징인 식은 밥은 그 비극의 마침표를 찍는 아주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장치고요. 단순히 슬프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비극의 시작점,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훈장의 탄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희생의 가치를 거의 신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35년 전 가난한 판자촌의 겨울 아침, 7살 아들 민수랑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 먹는 정말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나 크면 엄마 고기 사줄 거야 하는 아들한테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라고 답하는 가장 한국적인 평화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걸 단 2시간 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고 그걸 가장 잔혹하게 파괴하는 건 비극의 고전적인 공식이거든요. 네. 판자촌에 큰 불이 나고 어머니 순심 씨가 아들을 구하려고 네. 물에 젖은 이불 하나만 뒤집어 쓰고 불길로 뛰어들죠. 여기서 대본의 묘사가 정말 집요해요. 그냥 뜨거웠다가 아니라 섭씨 800도가 넘는 불덩이, 살이 녹아내리는 느낌, 뼈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처럼. 청각만으로도 그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 불타는 석가래가 팔 위로 떨어졌을 때 보통은 자기 몸부터 챙기는 게 본능일 텐데 순심 씨는 그 팔로 석가래를 밀어내고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심지어 자기 팔을 방패 삼아서 불꽃을 막아내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엄마 안 아파, 니만 무사하면 된다 인데 바로 이 순간 휴직한 화상 흉터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아들을 살려낸 영광의 훈장으로 그 의미가 딱 규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순심 씨에게 평생의 자부심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켜냈다는 증표니까요. 이 훈장의 의묘가 얼마나 숭고하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본의 진짜 비극은 이 훈장의 가치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이렇게 아들을 살려낸 영광의 상처, 말 그대로 훈장으로 시작했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은 이 숭고한 상징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40년간 그 흉터 있는 팔로 국밥을 팔아서 아들을 키워냈는데 어느 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아들 내외가 찾아오죠. 분위기부터가 벌써 싸늘하죠. 며느리는 돼지 누린내 난다며 식사도 거부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은근슬쩍 피하고요.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떨 줄 몰라 하고 이미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정말 칼날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며느리가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던지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그 팔 흉터 때문에 손님들 밥맛 떨어져서 장사도 안 되잖아요. 와, 저는 이 대사를 보고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희생의 상징이었던 훈장이 한순간에 밥맛 떨어지는 흉터로 전락해버린 거니까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 민수의 반응이 이 비극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나도 창피해 죽겠어. 어머니의 훈장을 아들 스스로가 수치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아들이 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가진 체면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 같은 걸 보여주는 장치일까요? 둘 다라고 봅니다. 아들 민수나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철이 없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공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에게 어머니의 흉터는 더 이상 생명을 구한 숭고한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 가도에 흠집을 내는 가난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에요. 여기서 작가는 희생의 가치는 과연 절대적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훈장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흉터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아주 아프게 보여주는 거죠. 희생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정말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순심 씨에게 훨씬 더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죠. 여기서 작가의 설정이 정말 치밀하고 잔인해요.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딱 2가지입니다. 수술비 5천만 원의 성공 확률 20%의 삶이냐, 아니면 3개월 시한부 인생이냐.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수술비 5천만 원이 방금 전 아들 내외가 사업자금으로 요구했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죠. 정말 그렇죠. 이건 순심 씨에게 내 목숨값과 아들 성공값이 같다. 둘 중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대본을 보면 순심 씨가 과거에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결혼 뇌물까지 팔았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사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들의 미래는 언제나 자신의 안위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이건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결정에 아주 추악한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는 장면이죠. 아, 정말 이 장면은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 엄마랑 통화하면서 최장암이래, 낄낄, 웃기지?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 목숨 앞에서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러면서 수술비 아껴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러 가지. 그냥 죽게 두는 게 이득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극적 아이러니라는 장치가 가장 잔인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청취자인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악에, 그걸 들어버린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르는 아들의 무지함까지요. 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듣는 사람은 정말 미칠 것 같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텐데 그냥 조용히 돌아서잖아요. 아들이 곤란해질까 봐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죽어서 우리 민수 집 한 채 생긴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모성애나 희생을 넘어서 거의 성자의 경지 같아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여기는 거니까요. 모든 걸 알고도 침묵을 선택하고 심지어 그들의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선택. 이 지점에서 순심 씨라는 인물은 완벽한 희생의 아이콘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한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죠. 네, 결국 가게 판돈 1억 원을 전부 며느리에게 보내고 자신은 철거 직전에 텅 빈 가게 뒷방으로 숨어들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대본의 제목이기도 한 식은밥이 등장합니다. 가진 돈은 3,400원, 유통기한 1년 지난 라면을 찾았는데 가스가 끊겨서 끓여 먹지도 못하고 찬물에 불려 먹는 장면은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그 장면의 연출이 압권이죠. 순심 씨가 찬물에 불린 라면을 씻고 있을 때 창밖으로는 아들이 새로 이사간 신축 아파트의 불빛이 환하게 보여요. 아마 그 순간 아들은 가족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 출발을 축하하고 있었겠죠.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준 돈으로 산 그 집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비가 이야기의 잔인함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는 대사가 아따, 밥이 참 차네. 내 인생처럼 쓰지가 않고 차네. 였어요. 뜨거운 국밥으로 아들을 평생 먹여 살린 어머니가 정작 자신의 마지막 식사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밥을 먹는다는 거. 이 식은 밥은 그녀의 고되고 외로웠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훈장이 그녀의 희생의 역사를 상징했다면 식은 밥은 그 희생의 비극적 결과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그녀는 아들의 사진에 끌어안은 채 그 차가운 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모든 진실이 폭발하죠. 순심 씨 친구인 방앗간 댁이 어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을 틀면서 며느리의 만행이 드러나고 아들 민수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남겨진 어머니의 유서를 읽게 되고요. 그 유서 내용이 정말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죠. 이 흉터는 훈장이다. 이번에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줄 게 내 목숨밖에 없구나. 첫 문장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잖아요. 바꿈지 마라. 다음 생에는 부잣집 엄마 만나서 호강해라 내 새끼.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요.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아들 민수는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의 가게터로 돌아와 훈장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하며 속죄의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를 뉘우쳤으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살아남은 자의 속죄일 뿐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본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핵심을 찌르는 거죠.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해야지 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고 아프게 남기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들이 평생 훈장국밥을 팔며 어머니를 기리는 건 어쩌면 그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결국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거라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대본을 깊이 들여다보니 결국 모든 비극은 소통의 부재와 뒤늦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순심 씨의 희생은 분명 위대하지만 그 희생이 아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소비되어 버렸다는 점.
희생 그 자체보다 그 희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이 비극의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청취자분께도 각자의 삶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훈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순심 씨는 유서에서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다 먹고 살자고 그런 거라며 용서하거든요. 이 극한의 배신 앞에서조차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저도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과연 이 절대적인 용서는 숭고한 사랑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런 용서가 잔인함을 용인하고 또 다른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